좀 이따 다루겠지만 예술에 대한 그 중요도가 굉장히 큰데 분열 분석 안에서는 근데 다른 예술들보다도 이 글쓰기와 연극과 영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 때문에 우린 변하죠. 예를 들면 트라우마적 사건을 만나면 우린 변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을 하고 부정적인 사고의 틀과 해석 틀을 갖게 되죠. 그리고 좀 사건적인 연애, 뭐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걸 당하면 또 거기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가타리하고 들레즈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동적인 사건을 통해서 변한다면 능동적인 사건을 만들어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 분석이라고 하는 건 능동적인 사건으로서 이해를 하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적인 상담, 사건적인 분석으로서 접근을 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분열 분석을 진행을 하죠.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왜 변화할 수 있는가? 왜 사건이라는 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칼로저스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는 뭐 10개의 자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개의 자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중에서 사회가 허용한 그 범위 내에서의 드러내도 되는 자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내 엄마, 내 아빠가 나에게 요구하는 자기가 있어서 그걸 꺼내서 살아왔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나에게 있던 그 10개의 자기 중에 몇 개는 아직 안 꺼내고 잠재돼서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가 그걸 억압하거나 부모님들이 허용하지 않거나 이래서 꺼내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즉 능동적 의미로서의 사건, 치료적 의미로서의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우리 안에 있었던 잠재성을 현행화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즉 상담을 이 잠재성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꺼낼 잠재성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잠재성이 분명히 있지만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분석가가 상담사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정말로 잠재성을 꺼내는 게 어렵고 아예 잠재성이 없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생성을 합니다. 그 사건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를 잠재성에서 꺼낼 수 없다면 생성을 해요. 요거를 이제 생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되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분열 분석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해서 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생성에 필요한 게 뭐냐면 즉 변화를 만드는데 잠재성을 끄집어내거나 혹은 변화를 만들 잠재성이 내게 없을 때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나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면 창의성이라고 봐요. 창의성과 자율성이 분열 분석에서 아주 중요하고 강력하게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이유가 생성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일종의 분열 분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성이라는 말과 현행화라는 말 그리고 이 생성이라는 말이 이제 분열 분석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예술적인 그 치료 방법으로 눈을 돌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는데요. 과학적 패러다임에서 예술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이게 이제 분열 분석이 본격화되는 선언이에요. 과학적 패러다임에서 예술적 패러다임으로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예술 치료를 아주 본격화합니다. 다른 예술 치료보다 특히 글쓰기, 연극, 영화를 활용한 치료를 본격화를 해요. 이 과학적 패러다임에서 이 예술적 패러다임으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학은 특징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특징은 정답이 있어야 되죠.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불변의 법칙을 발견하죠. 과학적 패러다임은. 이를테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맞죠? 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거는 이제 과학적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답이 딱 정해져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의 상담을 하는 게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본 거예요. 이 가타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하나의 원인을 계속해서 찾아가려고 하죠. 프로이드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 가타리를 되게 싫어하는데 가타리가 프로이드를 되게 대단하게 보기는 해요. 어쨌든 그 신경증이라고 하는 거를 그 칸트나 헤겔이 만들었던 인지 과정을 이 프로이드는 실제로 이 뇌구조로 다 설명을 해버렸거든요. 시냅스의 연동으로. 그래서 외부의 정보들을 감각하고 지각하고 통각하는 이 칸트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얘기했던 거를 이 프로이드는 이제 뇌의 흐름으로 전부 다 시냅스와 이런 뉴런의 역할들로 다 구조화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프로이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갇혀서 과학적 패러다임으로만 상담을 진행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정답이 있어야만 하고 이제 이런 구조들이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예술적 패러다임은 답이 없죠. 답을 내려서도 안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반복해서도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피카소 그림을 똑같이 그렸다. 똑같이 그렸다. 피카소 그림을. 그럼 이게 예술적인 의미가 있나요? 예술적 의미가 없죠.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영화 대부를 저도 그 서울예대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전공을 해서 한때 영화사에서도 일한 적이 있어서 영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 딸도 지금 이제 한예종 다니면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어서 네, 영화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매료가 됐던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예술 치료에. 그 대부를 대사랑 이런 거 하나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우리나라 배우들로만 바꿔서 똑같이 반복해서 만든다면 이게 예술적 가치가 있나요? 뭐 흥행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술적 가치는 없죠. 여기에서 뭔가를 패러디하거나 부분적인 오마주를 하거나 그래서 뭔가 내가 내 작가관을 가지고 현대의 문화에 맞춰서 변형을 시키고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야 그게 예술적 가치를 갖죠. 그게 예술적 패러다임. 예술적 패러다임은 결코 동일하게 반복해서는 안 돼요. 과학적 패러다임은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과학적 패러다임은.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져야 되는데 오늘은 해가 북쪽에서 떴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술적 패러다임은 동일하게 반복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고 차이를 발견하고 차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차이를 오히려 생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들마다 인생이 다르고 서사가 다른데 치료 방법이 동일하다면 이건 이상한 거다. 가타리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상한 거고 새로운 걸 계속 생성해야 돼. 그래서 언어는 동일한 어떤 측면에서 동일한 반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어는 이미 구조화된 틀이 있잖아요. 구조화된 틀. 아빠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엄마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봐. 이거는 얼마든지 그 사람의 감정을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보다 얼마든지 변형시켜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죠. 아빠를 몸으로 표현해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새롭게. 아빠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봐. 기가 막히죠. 이건 그러니까 이 글쓰기를 통해 아빠를 글로 표현해봐. 뭐 이렇게 예술적으로 접근을 하면 새로운 이 사람의 무의식이 훨씬 더 정확하게 언어로 잡지 못하는 무의식이 훨씬 더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가타리는 예술이다 본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글쓰기, 연극, 영화를 많이 음악이나 그 미술을 활용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가타리가 무시한 건 아니에요. 가타리가 음악이나 미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못한 거지. 미술이나 음악에 대한 찬사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술과 음악이 그 치료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과 기대도 되게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타리가 그쪽에 능력이 없다 보니 발전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이게 발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나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에 글쓰기 치료, 연극 치료, 영화 치료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요. 특히 글쓰기와 연극을 굉장히 많이 쓰고 영화는 자기가 이제 가타리가 좀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영화는. 그래서 영화는 자기가 스스로 발전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프란시스 팽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가타리의 칼럼을 보고 이 프란시스 팽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 감독이 가타리한테 연락을 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팽이라는 영화 감독이 가타리에게 이 영화 치료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가타리와 프란시스 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으로 이제 분열 분석이라는 토대 안에서 이제 영화 치료의 어떤 장르가 만들어져 갔죠.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기호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예술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근데 글쓰기는 언어잖아요. 비언어적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타리는 이 언어를 깨는 방식으로 비언어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횡설수설 글쓰기라는 거 해요. 네, 횡설수설 글쓰기라는 건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거예요. 그냥 깡꽁깡꽁 방방방방 이런 것도 막 써요. 그냥 그런 것도 막 쓰고, 그래서 왜 그것들을 썼는지도 이제 관측을 하고 거기에 연결돼 있는 연결고리들을 찾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술 활동 자체가 분석 도구가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그 가타리가 이제 장홀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타리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서 이 분열 분석을 만들었고요.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철학가였는데 그 당시에 이 가타리와 장홀이가 만든 이 분열 분석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같이 대담을 하고 그 대담집으로 낸 게 천개의 고원과 안티오이디푸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들레즈가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천개의 고원과 안티오이디푸스의 부제가 자본주의와 분열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들레즈 덕분에 이 분열 분석이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분열 분석의 어떤 그 권한을 마치 들레즈가 가져간 것처럼 많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걸 만든 건 장홀이라는 그 병원장과 가타리였고, 실제로 이 우리나라에선 분열 분석이 그래서 철학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분열 분석을 유럽하고 남미에서는 치료의 지금 정신분석과 동일하게 치료의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그 기법들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자체가 분석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치료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게 분열 분석을 적용한 연극, 영화,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예술 활동을 엄청 권해요.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그래서 그 분열 분석 기록들을 보면 그냥 이 조현병 환자가 병원에서 막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막 춤을 춰요. 이렇게 막 춤을 추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병원 같았으면은 춤 못 추게 하고 들어가 있어 지금 잠잘 시간인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예술 활동이든지 그 사람이 예술 활동을 하면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관객이 되어주고 그걸 축하해주고 바라봐주고 이런 거를 해요. 그 보르드 병원이라는 데 이런 실험을 했더니 이 실험이 굉장히 유효한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술 활동이 치료적인 것이냐, 가서 그거를 같이 바라봐준 게 치료적인 것이냐, 이제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타리는 예술 활동 자체가 치료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도 뭐 치료적인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 환자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갖게 되는 그 사람들의 표현과 안에 표현하지 못하고 담아놨던 것,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언어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람은 가타리는 이 환자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언어가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걸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술적 표현들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하게 돕는다는 측면에서도 이 예술 활동 자체가 치료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이 강의를 했더니 아마 거기서는 이제 예술하는 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을 거고 영화치료학회에서는 이런 질문 안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면 예술가들인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예술을 한다고 뭐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게 심리적인 도움이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운동은 심리적인 도움이 되죠. 근데 운동선수들 중에 불안증, 강박증 엄청 많거든요. 제 내담자들 중에도 뭐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난히 저한테 운동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동선수들한테 있죠.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죠. 그들만이 겪는. 그럼 운동이 심리에 좋은데 그러면 왜 운동선수들은 불안증이 걸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 창작 활동이 그 사람의 심리적인 치료에 좋다라고 하는 게 모든 예술가들이 다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건 이제 원인은 다른 다양한 곳에 있고 예술 활동 하나만이 모든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분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예술 활동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상담사가 없이 환자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예술 활동을 통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분열 분석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율성과 창의성, 유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자율성과 유동성, 창의성이 치유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역시 좋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치료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주도성을 길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예술 치료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 치료는 글쓰기 기계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연극 치료는 분열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영화 치료는 마이너 시네마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 시네마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영화 치료를 만든 이유는 소수성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소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성소수성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원리가 기본적으로 다 소수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아파서 심리가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서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작동 원리 자체가 소수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소수적인 걸 표현하는 것이 이 예술 치료로서의 작동 원리, 이 영화 치료로서의 작동 원리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인지 치료 같은 경우는 보편화를 바라보죠. 소수성에 반대죠, 오히려. 보편성을 계속 관심을 갖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더 보편적일 수 있는가, 어떻게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가가 이제 인지 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그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그들과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가, 어떤 소수적인 생각을 하는가는 오히려 억압이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이 마이너 시네마가 보는 거는 이 분열 분석에서 보는 영화 치료, 다른 영화 치료 개념하고 좀 다를 수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분열 분석에서 만든 영화 치료로서의 마이너 시네마에 대한 관점이니까 그냥 요거의 특수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수성을 표현하게 돕는 장치로서 영화 치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감정,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영화를 이제 활용하고 영화 분석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영화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마이너 시네마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가타리 입장에서는 그 소수성을 끌어냈을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의 창의성이 개발이 되고 심리적인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근데 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은 심리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됐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 환자 자기의 소수적인 마음 때문에 소수성을 갖고 있는 마음 때문에 이제 아프게 됐는데 아무도 그런데 그 소수적인 마음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보편적 원리를 향해서 가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타리는 그 소수성을 이 사람은 얼마나 꺼내서 말하고 싶겠냐는 거죠. 그 이 사람이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과 남들이 하지 않는 이 감정과 갖지 않는 감정과 남들이 하지 않는 이 행동들을 얼마나 꺼내고 싶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만들어내고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영화로 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 시네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연극은 이제 가타리는 글쓰기 연극 영화를 다 활발하게 했고요. 그 중에서 가타리가 글쓰기를 제일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연극 영화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했고 브라질의 바렌블릿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타리가 프랑스 사람인데 브라질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에다가 이 분열 분석을 강의를 많이 해요. 브라질에서. 그때 이 가타리를 초청한 게 바렌블릿이라는 사람이고 바렌블릿은 그 당시 브라질의 그 정신분석 학회 학회장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정신분석 학회에서 되게 인지도가 있고 유명했던 사람인데
가타리의 분열 분석 강의에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가타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하면서 분열 분석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바렌 블릿은 이제 연극 치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극과 분열 분석을 융합해서 분열극이라는 걸 개발해요. 물론 이 분열극을 개발하는데도 가타리가 브라질과 프랑스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바렌 블릿도 프랑스로도 오고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분열극이라는 걸 만듭니다. 분열극의 창시자는 가타리가 아니고 이제 바렌 블릿으로 학문적인 정리는 돼 있죠. 그리고 글쓰기, 이 분열 분석적인 글쓰기는 이제 영국의 프레아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프레아 존슨 박사가 글쓰기 기계 작업을 정리를 해서 이제 어떻게 분열 분석을 글쓰기에 녹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작업을 한 게 있고요. 근데 영화는 마이너 시네마라고 해서 가타리가 정리하긴 했는데 영화는 아직 체계화된 게 없어요. 영화는 아직 이걸 본격적으로 발전시켜서 이렇게 글쓰기는 프레아 존슨, 연극은 바렌 블릿, 이렇게 이거를 딱 구축한 어떤 학자들이 딱 있고 그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반면에 분열 분석적인 영화는 가타리와 프란시스 팽이 함께했던 활동과 작업들만 남아있지 학문적으로 구조화되거나 정리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연구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들레즈라고 이제 가타리랑 같이 분열 분석을 연구했던 아까 말했던 그 철학자가 시네마라는 책을 아예 썼어요. 들레즈가 시네마라는 책을 아예 썼고, 물론 그거는 이제 영화 치료적인 입장에서 이 마이너 시네마의 가타리가 진행했던 치료적 입장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영화에 대한 들레즈의 견해인데 철학적인 이 마이너 시네마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수성에 기반한 그런 철학적인 의미들은 그 들레즈의 시네마라는 책에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그 영화 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각형 안에 표현된 결과는 외면을 못합니다.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이죠. 사실 책은 좀 외면되거든요. 책은. 근데 영화는 그 장면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봐야 돼요. 일단 그 영화를 보는 한 그 감독이 그 영화 안에 담아낸 그 사각형 안에 담아낸 건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외면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것들은 있거든요. 근데 영화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각형 안에 표현된 결과들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쪽 측면에 있어서 그 내담자들이 영화를 보고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분열 분석에서도 그 영화를 보고 분석할 때도 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담자들이 만든 영화들도 있어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 만든 영화들도 사각형 안에 그 사람들의 주장들이 다 담기기 때문에 그걸 보는 보편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어요. 서로 피차간에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면 안에는 여러 지층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영화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장면 하나 안에 영화 그 한 시퀀스 안에 하나의 주제로만 가면은 그거 되게 수준 낮은 영화죠. 거기에 몇 개의 층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기호 장치들을 두잖아요. 그 감독이 그냥 표면적으로 서사만 따라가서 알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두고 거기에 감독이 담고 싶은 정서적인 장치, 정치적인 장치, 뭐 이런 여러 장치들을 함께 두면서 그 다층적인 장치를 갖고 영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화면 안에 이제 여러 지층들이 표현이 되니까 그 여러 지층들을 꺼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영화를 그 치료적 도구,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메타모델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타리는. 영화는 메타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인 상담을 하면 이 내담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생겨버리죠.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걸 상담사가 딱 지시적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상담의 과정 중에 그런 지표나 목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예술을 활용하면 특히 영화를 활용하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요. 그 다양한 모델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모델에 그 사람의 심리적인 작동 원리를 가두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아까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영화는 욕망이 빠지면 진행이 안 되죠. 반드시 영화에는 욕망이 나오고 그 욕망을 주인공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그 인물들이 욕망이 어떻게 그 주제된 욕망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 욕망을 다루고 그 안에 나타난 정동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화가 치료적으로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물론 예술을 치료를 하면 당연히 투사를 중요하게 여기죠. 투사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투사적 활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수성들까지 다 꺼내서 확인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투사적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치료적 도구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분열 분석의 일종의 개념 정리 정도 했다면 이 이후에는 좀 약간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가타리는 집단 치료로서만 영화 치료 작업을 활용을 했어요. 개인 상담에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인 상담에 써봤는데 개인 상담에서도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가타리가 집단 상담에서만 활용을 한 이유는 치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질 발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타리의 관점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치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잠재성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소스들만으로는 지금까지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상담사랑 상담한다고 치료가 쉽지 않다고 가타리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잠재성을 끄집어내든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와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가 생성이 되든 이질적인 발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반복해서만은 의식된 걸 반복해서만은 치료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가타리는 봤고요. 그래서 이질 발생이 필요한데 이 이질 발생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집단 치료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우리 그 집단 상담의 이론에 당연히 있는 거니까 이제 이 뒤에 거는 오히려 앞에 거는 여러분이 좀 새로웠을 수 있어요. 분열 분석 개념에서. 근데 뒤에 거는 이제 다 여러분 하시는 작업들일 수 있어요. 개념은 새로워도 막상 상담으로 들어가면 하는 작업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미 영화 치료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이제 좀 민망해요. 영화 치료 학회에서 분열 분석이라는 걸 종합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영화 치료 학회에서 여기 영화 치료 전문가들 앞에서 영화 치료를 소개한다는 게 좀 뭔가 좀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질적인 걸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질 발생이라는 말을 아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치료가 개인 치료, 개인 상담보다 훨씬 좋다. 영화 치료에서는. 그래서 집단 치료를 영화를 갖고 함께 공동 분석하거나 공동 제작을 하다 보면 뭔가 다양한 요소들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연한 만남, 창발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면서 그런 것들이 치료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제가 여기에다 이걸 넣을 걸 못 넣었는데 PPT에다가 그 가타리가 연구하는 것 중에 글리아라는 게 있어요. 글리아라는 게 뭐냐면 뇌세포인데요. 이 글리아가 지금은 치매 치료제로 많이 활용이 돼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들이 제가 지금 강의하면 여러분 몇 프로나 머리에 남을 것 같아요? 30%는 무조건 유실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나온 현상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뇌세포에 들어가는 정보량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에 들어가는 정보량을 보니까 100이 들어오면 30은 무조건 유실되고 70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30이 유실이 되면 우리는 70만 갖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30%를 유실해서 내보냈으니까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100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30이 유실된다면 70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럼 논리적인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30을 뭘로 채우냐면 글리아로 채우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기억 같은 거 없어요. 다 부싸움 할 때 보면 서로 다 기억 갖고 막 싸워요. 자꾸 남편이 거짓말해요. 남편은 자꾸 아내가 거짓말해요. 바득바득 우겨요. 근데 둘 다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실된 기억을 자기의 과거 기억 뭔가로 채워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타리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글리아를 더 좋게 봤어요. 글리아가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건 반복이 아니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한 말을 내 안에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라고 하는 건 창조다. 기억은 생성이다라고 본 거죠. 기억은 생성이다. 그래서 글리아가 견고하고 글리아 양이 많고 글리아가 잘 발달돼 있을수록 오히려 논리적인 구성을 잘 해내는 거예요. 글리아가 없으면 유실된 채로 그 기억을 구성해내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기억들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글리아가 그거를 잘 메꾼다는 건 오히려 그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정확한 해석들과 분석들을 갖고 있고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글리아가 창의성을 만들어요. 글리아가 언제 많이 생성이 되냐면 지금은 이제 가타리 때는 이렇게까지는 연구를 못했는데 지금 뇌과학자들 연구로는 글리아가 샤워할 때 그리고 좀 작은 너무 장기적인 스트레스 말고 지금 당장 나한테 발생했던 작은 문제들을 극복했을 때 그래서 운동이 글리아 생성에도 좋아요. 근데 너무 힘든 고강도 운동 말고 좀 힘들게 했고 그걸 좀 이렇게 극복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글리아가 좀 나오고요. 작은 문제 해결들을 통해서 극복한 경험들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예상하신 대로 예술 활동할 때 글리아가 엄청 많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다 창의 활동을 만들어내는 뇌세포거든요. 글리아가. 그러니까 치매 치료에도 실제로 그 치매 치료 약에 글리아가 들어가요. 뭐 어쨌든 근데 이런 그 예술 활동하는 만큼이나 글리아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냐면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치료, 집단 상담이 갖고 있는 어떤 효과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하고 만나서 내가 하지 못했던 생각을 저 사람이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불편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화가 나잖아. 이러면 글리아는 오히려 죽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현장,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많이 들어갈수록 이 글리아는 활성화가 되고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때문에 이 집단 치료에서 이 예측 불가능성 이질 발생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 영화 치료에 이 집단 치료를 계속 활용을 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록은 없어요.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없다고 논문에 바렌블릿이나 이런 다른 그 보나르라는 교수도 이제 프랑스 교수가 있는데 이런 교수들의 논문에는 이제 없다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차이를 생성할 수 있게 되죠. 내 안에도 내가 그동안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생성할 수 있게 돼요. 집단 치료를 통해서. 그러면서 개별성, 특이성, 나의 특별함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또 이런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넌 틀렸어 나는 맞아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개별성이 존중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상호작용이 있죠. 집단 내에서 다양한 교류가 생기게 되고 그런 상호 역량을 통해서 내 생각도 바뀌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치료적인 역동이 되고 집단 지성이 또 확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집단 치료로 들어갈 때는 상담사하고 내담자들이 또 동등한 관계가 되죠. 비교적. 물론 이제 집단 치료할 때도 상담사가 리드를 하기는 하지만 1대1 관계 때보다는 훨씬 더 동등한 관계로 들어가죠. 이렇게 동등한 관계로 들어가고 탈권위화가 되는 것도 이제 치료적으로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는 해요. 제 경험상. 근데 가타리는 집단 치료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분석을 할 때 분열 분석에서는 영화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하냐 이렇게 분석을 해요. 뭐 주제가 어떻고 이런 건 아니고 내용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코드를 분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용을 형식 구조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언어학에서는 내용 형식으로 구분을 해요. 내용은 형식을 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담았냐. 영화 분석은 심리치료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집단 상담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화 전문가들이 영화를 분석할 때는
그 주인공이나 혹은 감독이 갖고 있는 내용이 있죠. 거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그게 어떤 형식으로 들어갔는가, 뭐 이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영화적 형식을 빌렸는가, 뭐 패러디를 사용했는가, 뭐 어떤 영화적 형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하면 이제 영화 분석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영화 전문가들이 영화 분석이 되는 건데, 가타리는 여기서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형식은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내용의 이제 이따가 볼 코드라고 하는 데서 형식을 사용했고, 이 내용 구조를 구분할 때는 표현을 봤어요. 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용과 형식 구조가 아니라 내용과 표현 구조로 구분을 해서 봤어요. 근데 이건 되게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정해져 있어요. 변하기 힘들어요. 근데 표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중심으로 분석을 끌고 갑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는 이제 감독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감독이 저기에서 갖고 있었던 감독의 주제가 뭐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혹은 저기 주인공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때 표현 소재라고 하는 거를 활용하는데, 그들이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 소재는 무엇이었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죠? 가타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의 폭력이죠. 오히려 표현의 문제로 본 거야. 이것도 조금 이따가 중요하게 다룰 건데, 그래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분열 분석이 굉장히 분열 분석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 내담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에서만 끝날 수는 없고, 그 자기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이 갖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가타리의 일종의 목표기는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문제를 문제라고 보기보다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꺼낼 것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분석할 때도 표현을 봐요. 내용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중심으로 관찰을 많이 하고 그걸로 대화를 많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식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걸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형식의 반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가방 싸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양치질하고 이렇게 가죠. 혹시 식사 후에 양치질 하시는 분 있나요? 네, 식사 전에 양치질 하시는 분. 네, 이렇게 달라요. 있어요. 저는 식사 후에 하거든요. 근데 식사 전에 하면 되게 찝찝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후회하는 게 저는 당연한 것 같은데 전에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이 형식이 달라요. 근데 형식이 다른 것마다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그 다른 형식이 산출해내는 생산물이 또 따로 있겠죠. 이게 매번 반복되는 걸 코드라고 하는데요. 영화에도 영화 기호와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전체의 기호와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에 나타난 인물들의 코드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과 행동의 반복된 모습들, 그런 게 코드예요. 그런 걸 발견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게 무슨 연습일 것 같아요? 관찰 연습이에요. 관찰 연습. 영화에서 관찰 연습하는 거예요. 이 가타리는 관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찰 연습을 해요. 비폭력 대화 하시는 분들 이 관찰 연습 되게 많이 하죠. 관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 이 내담자들이 가타리가 주요하게 보르드병원에서 많은 그 환자들이 대체로 다 조현병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있을 때 그 세계를 건드리진 않아요. 너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세계가 이상하고 틀렸어 라고 하지 않아요. 가타리는 그건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다만 어떻게 그게 표현되는가와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를 관찰하는 눈을 길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나중에 이게 기법으로 가요. 관찰에 대한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복되는 패턴,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패턴, 이걸 코드화해서 분석을 해요. 저 사람은 또 저 여자를 만날 때 또 해벌레 웃네. 그리고 엉엉 하면서 다가가네. 어제 제가 굿보이를 봐서 박보검이 그 여자 주인공만 보면 바로 웃죠. 아무리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계속 바라보죠. 그리고 계란을 막 먹어요. 이게 코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코드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의 행동, 자기의 형식, 자기의 코드도 인식이 되죠. 그래서 영화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 코드들을 분석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코드와 또 나의 코드도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표현의 코드로 만드는지도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영화에 있는 욕망과 정동의 흐름을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인물마다 욕망이 있을 거고 그 욕망을 향해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가는지 욕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건이 정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동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람 거기에 나타난 인물과 영화 전체적으로 갖고 오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을 갖고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과 표현과 코드, 욕망과 정동이 그 영화를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소재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욕망과 이 사람의 정동이 그 사람의 표현과 행동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중심으로 봐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외부와 나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활용합니다. 개인 상담에서도 많이 활용이 돼요. 많이 활용을 해봤어요. 저는 영화를 보고 오게 하고 아니면 저는 영화를 이제 갖고 있고요.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그 영화가 퍼펙트 데이즈하고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두 개가 되게 비슷해요. 패터슨도 주인공의 일상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퍼펙트 데이즈도 그 주인공이 계속 뭔가를 반복해요. 근데 그 반복을 하는데 그냥 막 반복하지 않고요. 반복하는 게 있는데 차이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반복과 차이가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발견하는 연습, 훈련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초기에 그 분열 분석적인 영화 그 분석을 할 때 초기에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그 패터슨하고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그럼 그걸 보면 어떤 코드들이 그 주인공들한테 있는지 그리고 그 코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초반 분석에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욕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결국은 분열 분석은 이제 욕망 분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욕망은 억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욕망이 어떤 것들을 생산하는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그 욕망을 만들어낸 사회적 코드들이 있고 욕망을 만들어낸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영화 속에 나타나 있는 주인공의 욕망을 만든 그 모든 주인공은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없는 주인공은 없어요. 욕망이 없으면 영화가 시작이 안 되죠. 물론 이제 실험 영화로 욕망이 없는 영화를 실험 영화로 만들 수는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시작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영화에는 욕망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욕망을 구성한 배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배치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욕망이 등장한 사회적 코드들, 기계적인 배치들,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을 봐요. 그리고 그 욕망이 어떻게 분자적 수준에서 작동하는지. 분자적 수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작은 곳에서도 그 욕망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터슨이라는 영화나 그
퍼펙트 데이즈가 이런 거 분석하기 굉장히 좋은데 그 패터슨이란 영화를 보면 버스 운전사예요 주인공이. 근데 매일 월요일도 버스 운전하러 갔다 오고 화요일도 버스 운전하러 갔다 오고. 근데 이 사람한테 주요한 욕망이 하나가 있는데 시를 쓰는 거예요. 물론 시를 왜 쓰는지를 또 분석할 수 있어요. 하나의 욕망으로. 근데 이 사람을 시를 쓰게 만드는 것과 시를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코드들, 무엇이 이 사람을 시를 쓰게 만드는가, 그 영화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의견을 나누고 분석을 할 수 있죠. 소스들은 몇 가지가 등장을 해요 영화에.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시를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가,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시를 좋아하는데 시인이 왜 되지 못했는가. 버스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욕망이 지금 충돌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버스 운전을 하는 이유, 그것도 어떤 욕망이 있으니까 행동을 한 거겠죠. 모든 행동에는 그 근거에는 어떤 욕구와 욕망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분열분석의 기본 개념인데, 그 버스 운전을 하게 만든 욕망은 뭐고, 이 시를 쓰게 만든 욕망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거 두 개는 충돌하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이거를 상호작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욕망을 구성한 배경은 뭔가, 그리고 그 욕망이 생산하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시를 쓸 때만 해도 이 주인공은 그 시가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 시가 그냥 사소한 어떤 취미 같은 거, 한 번은 시집을 내고 싶다 이 정도. 근데 시집을 딱 잃어버려요. 자기가 그동안 쓴 시집을.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들어가죠. 예. 그때서야 비로소 상실하고 나니까 시집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제 찾는 거죠. 그 뒤는 안 나와요. 이제 그 뒤는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그 욕망이 뭘 생산해내게 될지 모르는 거죠.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시를 계속 쓰는 게 시의 욕망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죠. 무엇인가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시를 쓰게 만드는 걸 수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분석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제 내담자 중에 분석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분석을 했다면 그 욕망은 무엇이었을까를 갖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라캄이 얘기했던 우울도의 그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욕망 빼기 현실이 우울도라고 봐요. 이제 라캄은. 그래서 욕망이 10인데 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해요. 근데 그 욕망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강렬해요. 그 강렬도도 엄청 커요. 근데 지금 내 현실은 노숙자예요. 만약 이렇다고 봐요. 그러면 그 차이가 이제 우울도라고 보는 거죠. 라캉은.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욕망을 직면하고 욕망을 어떻게 현행화하고 욕망이 어떻게 발생하고 욕망이 무엇을 생산하고, 이런 욕망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는 게 내담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욕망이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관찰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제 분석을 같이 하면서 다루는데요. 이때는 생산하는 게 너무 거대하거나 그렇게 다루지 않고 아주 미시적이고 작은 것들, 분자적인 거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합니다. 그 천개의 구원이었는지 안티오디푸스였는지 지금 당장 확 떠오르지 않는데, 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정신분석에서는 어린 시절에 가졌던 아주 중요한 것들만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분열분석에서는 어떤 대화도 중요하게 다루냐면, 그 사람이 이번 주엔 등산을 가려고요. 그럼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발이 발에 잘 안 맞아서 그 신발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거를 상담사한테 와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말한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 미시적인 것들도 간과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게 다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동이나 감정이나 욕망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버리지 말고 일단 킵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신발을 사시려고 그랬군요. 어떤 신발을 사세요? 왜 사려고 그래요? 주로 어떤 신발을 좋아하세요? 신발 살 때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주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신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서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욕망으로 연결되는지 너무 자기적으로 연결시키진 않고 정보로서만 갖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분석값으로 나중에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자적인 변화, 분자적인 요소들도 놓치지 않고 하나의 소재로서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코드, 영화에서 또 봐야 될 게 이 사람의 영화의 초기에는 특히 이제 영웅서사 나오는 영화 보면 앞에 일상 세계가 나오잖아요. 그 히어로물에는 늘 영웅들의 일상이 나와요. 히어로물뿐만 아니라 초반에는 영화에는 사건으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늘 앞에 일상이 나오죠. 그 일상의 코드가 어떻게 균열이 생기는지를 또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코드의 분열이 만들어졌을 때의 상황들을 같이 예측을 하고 그런 것들도 얘기를 나누고 내담자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분열 분석은 왜 분열이냐면 욕망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분열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분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의 욕망만으로 집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여러 개의 욕망으로 분열시킨다라는 의미에서도 이제 분열이기도 해요. 사람이 그 하나의 욕망에만 몰입이 되면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빼앗겨서 다른 것들이 구조화가 안 되고 다른 것들이 일상의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욕망들을 다양하고 더 미시적으로 쪼개고 이렇게 좀 더 분열시켜내는 방식으로 상담을 끌고 가요.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게 분열 분석의 일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코드는 언젠가는 변해야 되거든요. 이 생활 일상의 코드는. 그래서 그 코드들이 변했을 때의 상황들을 영화 속에서 계속 찾아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도 그 코드를 변화시킬 때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욕망이 변하고 욕망이 다각화되고 욕망이 미시적이 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의 구조나 정서도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코드에 대한 분석을 영화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코드를 시작하고 끝내는 걸 분절이라고 하거든요. 분절된 거 절편이라고도 해요. 근데 요게 하나의 주체성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제 학생인데 학생이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침에 눈을 떴고 밥을 먹고 가방을 챙기고 뭐 양치질을 하고 학교를 가요. 여기까지를 엄마가 야 일어나 깨워요. 밥상에 앉히고 야 빨리 좀 먹어 하고 가방 막 싸주고 가방 메워주고 빨리 가 이렇게 가면 그 코드의 권력, 그 코드의 주체성은 누구에게? 엄마에게 있는 거죠. 근데 아이가 직접 그걸 쭉 했다면 그 코드의 주체성은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성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분열 분석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게 주체성이 생산이 되려면 이 코드를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내는 코드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영화에서 그런 코드들을 계속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코드에 대한 인식, 내 행동이 내가 시작해서 내가 끝내고 하나의 코드, 하나의 절편, 하나의 선분을 내가 주도해서 가져가는 인식을 하고요.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을 내 일상에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나는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따고 코드에 대한 이 선형적인 순서들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작업들은 소설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횡설수설 글쓰기라는 게 이제 영화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이런 횡설수설 글쓰기라는 걸 하는데 영화를 보고 이제 영화는 코드화나 이런 표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영화 속에서 욕망만이 아니라 정동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그 욕망, 욕구와 정동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가타리는 분열 분석 이론을 스피노자에게서 따와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피노자의 기본 이론이 그거잖아요. 욕구가 좌절되면 부정감정이 생기고요. 욕구가 성취되면 긍정감정이 생긴다. 이게 기본적인 스피노자의 맥락이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결국 욕구와 욕망과 정동은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어떤 정동을 발견하고 그게 욕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요. 그러나 일부러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연결시켜서 보지는 않고 먼저 그 안에 있는 정동을 먼저 보는데, 감정을 먼저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횡설수설 글쓰기라는 걸 합니다. 그 영화를 보고 혹은 영화의 어떤 특정 장면에 머물러서 그냥 자유연상 하는 거예요. 횡설수설 글쓰기라는 게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가타리가 작업했던 그 영화 치료에서 나왔던 내담자가 쓴 그 횡설수설 글쓰기거든요. 그 사례, 가타리 사례에 있는 그냥 여기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연결짓고 순수한 지각, 스모그가 나의 목을 끌어당겨 검은 잔재들을 허락하지 않고 목매는 숨을 메마르게 한다. 진짜 뭐 시 같죠. 근데 횡설수설 글쓰기를 진짜 하다 보면 뭐 괜찮은 작품 같은 시들이 나와요. 신기하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처음에 생각하면서 쓰지 않고 빠르게 그냥 막 쓰게 해야 돼요. 막 쓰게 하면 막 그냥 막 쓰다 보면 진짜 뭐 쿵쾅쿵쾅 이런 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럴듯한 뭔가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왜 튀어나왔고 그 표현들이 왜 여기 나왔는지를 이제 같이 분석을 해내죠. 마치 그 미술치료에서 난화 그리기 하고 난화를 막 그린 다음에 거기 나온 도형 갖고 이야기 만드는 것처럼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횡설수설 글쓰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영화 다시 쓰기 작업을 해요. 이것도 이제 아마 그 영화 치료 하시면서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영화를 다시 쓰기를 하는데 서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드의 변화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서사만 중간 서사에서부터 이 주인공이 만약에 그 나쁜 놈을 3분의 1 지점에서 죽이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게 서사의 변화를 이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코드의 변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총을 뺄 때 주머니에 넣었다 빼지 않고 가슴에 넣었다가 빼고 뭐 이런 어떤 작은 미시적인 코드의 변화만 가지고도 영화 다시 쓰기를 합니다. 그런 작고 미시적인 것에 대한 변화인데 굉장히 큰 변화를 나중에 그 영화에서 바꿔내는 사례들도 종종 튀어나와요. 늘 반드시 튀어나오진 않는데 종종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단지 그 주인공의 작은 제스처 하나를 바꿨는데 영화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케이스들도 발생을 해요. 어쨌든 그런 영화 다시 쓰기 할 때는 이런 서사의 변화는 주로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서사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나 코드의 변화들 이런 것들도 영화 다시 쓰기 할 때 좀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분자적 변화들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코드의 변화에서 얘기했던 아주 작은 것들만 변했을 때 그 영화는 어떻게 바뀔까? 뭐 이를테면 색감? 그 가타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나의 어린 시절만큼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색감이 무의미할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심리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이 지금 내 주변에 다 하얀색인데 이게 다 하얀색일 때와 이게 다 검은색이라면 검은색일 때의 나의 정서적인 그 영향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배치에 있고 이런 것들은 관심 없이 자꾸 계속 어린 시절만 분석하는 게 그게 분석의 전부가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고 뭐 색감이 반드시 어떤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가타리 입장에서는 그 작은 것들이 우리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오감이나 이런 미시적인 감각들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비슷한 예는 이제 가타리도 했는데 그건 너무 그 시대적이어서 제가 지금 시대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커피숍에서 사랑 고백을 해요. 근데 뭐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은은하고 좋은 맛있어 보이는 커피가 있고 뭐 이런 뭐 향도 좋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할 때하고 길거리에서 이제 하수구 옆에서 냄새 풀풀 나는데 사랑 고백할 때하고 이게 같은 효과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치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면 사실 우리의 정동에 대한 관심은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배치를 다 같이 통으로 놓고 보면 너무 중요한데 그냥 하나, 음악, 뭐 깨끗한 책상 이렇게만 본다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바꾸는 작업, 영화 다시 쓰기, 영화의 코드 변형하는 작업을 하는데 영화 다시 쓰기를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자꾸 미시적인 것들을 한번 다 바꿔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영화는 어떻게 흘러갈까를 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화에 나타나 있는 제도하고 포획 장치를 분석을 하는데요. 제도라고 하는 거는 뭐 정치적인 제도인 거죠. 그 제도가 그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리고 포획 장치라고 하는 건 그 주인공이 다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반드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포획 장치를 찾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그거는 이제 내담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내담자가 힘든 이유가 과연 이 사람 개인만의 문제일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보고자 하는 사회장을 분석하는 게 분열 분석의 한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측면들도 제도 분석도 같이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화의 제도와 포획 장치들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포획 장치가 뭐죠? 돈이죠, 돈.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되겠죠. 그런 방식의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를 이렇게 변했을 때 조금씩의 차이를 만들어서 조금씩 변했을 때 그 조금씩 변하게 할 때마다 영화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 명이 집단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요만큼 바꾸고 B라는 사람이 요만큼 바꿨을 때 그렇게 조금씩 바뀔 때마다 영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 개념을 리토르넬로라고 하는데, 리토르넬로는 일종의 후렴구 같은 건데 그 후렴구는 동일하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리토르넬로는 동일하지 않게 차이를 내면서 반복이 돼요. 처음에는 따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처음에 이렇게 갔는데 두 번째 이게 만약에 리토르넬로로 반복될 때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간단 말이죠. 요런 걸 리토르넬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삶은 대체로 다 이런 리토르넬로고,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가 아닌 작은 변화들이 반복적으로 변하면서 나중에 그게 크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영화를 그런 차이를 두고 조금씩 바꿨을 때 그 영화가 어떻게 가는지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영화 제작도 되게 중요하게 활용을 했어요. 영화 제작은 쉽지는 않죠. 사실 작업 자체가 영화 분석처럼 쉽지 않은데, 영화 제작이 갖고 오는 효과는 이 내용의 표현화. 1차적으로는 그래요. 내용의 표현화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걸 아까 말한 것처럼 표현하게 만드는 거. 근데 표현의 내용화라는 게 있어요. 결국 그 가타리의 실험에 의하면 이건 지금 심리학에서는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미 자꾸 표현을 뭔가를 하면 그게 또 내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용의 표현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표현의 내용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화 제작 자체가 그 표현을 하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내용의 표현화로서도 표현의 내용화로서도 매우 중요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호의 에너지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분열 분석 개념인데, 결국 말하면 그 말하는 것, 기호화하면 표현하면 그 표현하는 것이 결국 그 표현한 대로의 정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서 난 계속 부정적인 기호를 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에너지화라고 하는 건 정동,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표현이 결국은 어떤 특정 정동을 만들고, 그렇게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에너지의 물체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에너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로 만드는 거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면 그 부정적으로 만들어진 에너지인 감정이 결국 부정적인 내 삶을 만들죠.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고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 요것들을 구성을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제작은 수동적인 대상에서 능동적인 창작자로 변신하게 하고 창의성을 길러주고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권력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가타리가 그 푸코하고도 친구였기 때문에 권력을 생성하게 하고 자기 서사를 자기가 구성할 수 있게도 도와주고 영화 상영 후에 관객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영화 제작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지금은 이때 내담자들하고 함께, 환자들하고 함께 만든 영화들 몇 편이 남아 있는데 이따가 하나만
잠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제 원숭이의 이빨이라는 건데요. 이건 왜 남아있냐면 환자들하고 그냥 직접 같이 만들었어요. 환자들이 시나리오 다 쓰고 환자 10명이 같이 만들었는데 얘가 상을 받았어요. 그때 프랑스 영화제에서 이 환자들이 만든 게 상을 받으면서 되게 뭐 다른 환자들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이것만 상을 받아서 이것만 좀 유명해졌고요. 나머지 다른 영상들도 기록에 남아 있는 게 몇 편 있기는 합니다. 뭐 줄거리는 이래요. 뭐 이렇게 그 어쨌든 사기꾼을 잡았다. 이런 줄거리고 이런 줄거리를 이 환자들이 쓴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엔 아마 가타리하고 이런 것들을 상영하면서 이런 줄거리를 왜 썼는지 어떻게 담았는지 왜 담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거 이따 좀 잠깐 시간 남으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표현의 내용화나 기호의 에너지화와 관련해서 그 자기 참조적 확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분열 분석 개념인데 이 자기 참조적 확언을 그 마이즈너라고 하는 영국 연출가가 마이즈너 리피티션이라고 하는 그 연극 연습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배터리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중간에 꺼지면 어떡해.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네요. 네네. 요게 이제 그 상 받은 원숭이 이빨이라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요렇게 잘 만들었죠? 내용은 아까 그렇고. 마이즈너 리피티션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기에 도움이 돼요 이게? 엄청 많이 도움이 돼요. 난 나를 보고 있어. 난 널 보고 있어. 난 널 보고 있어. 난 널 보고 있어. 넌 슬퍼. 넌 날 보고 슬픔을 느끼고 있어. 넌 날 보고 슬픔을 느끼고 있어. 난 널 보고 슬픔을 느끼고 있어. 넌 정말 슬퍼. 너도 조금 슬퍼. 나도 슬퍼. 너도 슬퍼. 나도 슬퍼. 나도 슬퍼. 이게 뭐지? 자 여기서 멈춰주시고. 네. 요게 이제 마이즈너 리피티션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분열 분석 이론이에요. 자기 참조적 확언이라는 분열 분석 이론이고 이제 표현을 정동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확인한 거고 관찰 능력을 기르죠. 아까 영화 분석할 때 한 것처럼 상대에 대한 관찰 능력을 기르고 내 표현이 에너지화가 돼서 감정화로 전환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관찰하고 처음에는 외모에서부터 관찰을 해서 감정을 관찰하기까지를 관찰 연습을 이렇게 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는 또 내가 잘못된 관찰로 나오면 내 표현을 또 하는 거죠. 난 슬프지 않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치료의 방식, 자기 참조적 확언이라고 하는 그 분열 분석적 치료의 방식인데 이렇게 냈고, 이 영화 치료에서도 종종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것들을 너는 뭐 어떤 사람이야라고 확언을 해줘요, 자기에 대해서. 근데 이 확언이라는 말이 어퍼메이션이 확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긍정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도 긍정적 확언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확언을 할 때 나에 대해서 확언을 한 걸 촬영을 해놓고 그 촬영한 내용들을 나중에 다시 돌아보고 1대1로 자기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할 이런 마이즈너 리피티션을 하기도 하죠. 네, 여기까지 제가 시간을 많이 주셔서 적절하게 잘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한 9분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